이 룰랭이라는 인물은 고우가 자신의 귀를 자른 그 소동을 벌인 다음에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다시 아를 마을로 돌아오죠. 네네. 근데 이때 이제 마을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맞아요. 안 그래도 뭐 친절하지도 않고 아주 그냥 요상한 사람이었는데 귀까지 잘랐어? 근데 그런 순간조차 룰랭은 계속해서 고우에게 친구로 남아줬었던 유일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그 고우에 대한 어떤 이해를 좀 더 깊게 만들어줬던 이 편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려고 해요. 네네. 저는 이 책을 읽은 사람만이 혹은 뭐 바꿔 말하면 고우의 편지를 읽은 사람만이 방고우를 이해할 수 있다. 맞습니다. 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토록 어떤 작가가 본인의 내면에 대해서 물론 이제 편지 글이긴 하지만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글이 뭐 어디서 선례를 찾아볼 수 있겠어요? 저는 좀 우리가 유교를 좀 따져보면 공자님, 네. 공자님이 툭 하고 던진 말씀을 제자들이 풀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건 제자들의 생각이잖아요. 네, 네. 근데 반고는 자기가 그린 그림을 자기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더 확실한 네. 설명이 아닌가 싶어요. 네, 저는 특히 뭐 방고우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작품이 있잖아요. 별이 빛나는 밤. 아. 네. 아마 잘은 몰라도 이 그림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들 네. 보셨을 거고 들으셨을 거고 이런데 맞습니다. 심지어 그 별이 빛나는 밤에 관련해서도 이 책에 너무 많은 단서들이 막 나와요. 그 명작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일단 고우는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그리는 것을 어떤 일생의 과업으로 삼았어요. 맞습니다. 이 사람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1880년대 후반에 아르에 내려가서 동료 베르베르에게 쓴 편지, 베르나르에게 쓴 편지를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언제쯤 내가 정말 그리고 싶은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그릴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화가로서 꼭 마지막에 달성하고 싶은 소재, 그림이 그거였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 그것을 이루고 고우는 떠나게 되고요. 네. 아까 제가 이 책의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 중에 하나로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은 늘 나를 꿈꾸게 한다 라는 이 구절을 읽어드렸는데 그 편지에서 고우가 동시에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해요. 뭐 타라스콩이나 루앙에 가려면 기차를 타야 하는 것처럼 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 죽으면 기차를 탈 수 없듯 살아있는 동안에는 별에 갈 수 없다. 증기선이나 합승마차, 철도 등이 지상의 운송수단이라면 콜레라, 결석, 결핵, 암 등은 천상의 운송수단일지도 모른다. 이게 저는 네. 충격적이었던 게 네네. 암, 결핵, 콜레라 이런 것들을 별까지 내가 그토록 꿈꾸는 별까지 나를 실어다 줄 운송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병이나 고통이나 죽음이나 이런 것을 고우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이 대목 읽으면서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 함께 살고 있던 할아버지 수사님의 네. 말씀이 기억이 네. 나요. 이제 거의 죽음을 직감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죽음을 직감하거든요. 매번 같은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딱 창밖을 보는데 비가 오고 있었거든요. 딱 보시더니 빗방울을 타고 천사들이 내려온다. 그리고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고우는 과연 이것을 알고 썼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러니까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그 예술을 통해서 관통하지 않는 이상은 이 표현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네. 두 번째는 진지한 고민들을 했었을 것이다. 삶 안에서. 그렇지 않으면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는데 저는 그래서 이 표현을 보고 아주 깜짝 놀랐던 상황입니다. 어떻게 좀 통했네요? 아 그래요? 어쩌려고 처음이네요. 처음이에요. 처음 네, 통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신부님은 고우의 어떤 편지가 가장 좀 인상 깊으세요? 저는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이 책을 보면서.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보통 예술가는 감정에 미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감정적인 것 같고. 예, 대단히 감정적이고 그리고 예민하고. 네. 근데 고흐는 지나치게 이성적인 사람이다. 고우가 예. 오, 영화로 치자면 위 플래시의 감독 네. 같은 사람이다. 정말요? 네. 박자를 정확하게 쪼개야 되는. 그래서 저희 형은 이제 과학자인데 네. 형이 얘기할 뭐라고 얘기했냐면 감동은 정확한 완벽한 이성에서 나온다고 표현했어요. 오케스트라를 상상해봐라.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엇박을 치면 그 오케스트라 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한 이성의 끝이 감동이다. 저는 그걸 고흐에서 봤어요. 오, 어떤 대목에서요? 선을 그리고 네. 정확하게 데생을 하고 그리고 태호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시면 정확하게 현실적이에요. 나 돈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도 대단히 현실적이고 네. 돈이 없으니까 그림은 그리고 싶어. 그래서 돈이 적게 드는 대생을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현실적인 게 아니라 좀 뻔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 현실적이라서 네.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또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욕심이 많네. 욕심도 있었죠. 예술적인 욕심도 있었지만 네. 그래서 머리를 쓰기 시작해요. 네, 어떻게? 어떻게 이 그림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네. 보통 사람들은 한계에 부딪히면 그걸 포기하거든요. 포기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좀 내려놓고 계속 이어가는 거죠. 네. 즉 포지션을 바꾸는 거예요. 자신의 역할을 바꾸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계속 이어가는. 그래서 제가 뽑은 글은 1884년 4월 9일의 편지 마지막 부분인데요. 너무 힘들다고 생각되면 언제라도 말해다오. 즉시 유화를 그만두고 경비가 덜 드는 대생을 하마. 저렇게 말하면 누가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래서 네. 제가 고흐라면 너무 힘들다면 나는 그림을 안 그릴게가 정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할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엄청나게 머리로 쓰고 대단히 현실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그걸 이어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게 보니까는 그런 것 같네요. 근데 참 저도 저 대목이 인상 깊었는데 네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부분이 다르구나라고 생각을 한 게 저는 그걸 보면서 아니 이렇게 말하면 누가 미안해서 형 그만해 누가 이러겠어요. 그렇죠. 빨리 보내주고 네네네. 재료값 빨리 보내주고 뭐 이러겠죠. 근데 저는 이제 고흐가 태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다. 예, 저도 저희 형한테 형 핸드폰 키가 안 눌리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네. 그럼 저희 형이 내일 보내줄게. 뭐 이런 대화들을 오고 가는 거죠. 네. 전 저희 형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공감이 더 되셨나 봐요. 재정 상태라든지 네. 연봉이 얼마인지까지 네.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책이 제가 그거를 말씀을 안 드렸어요. 저는 이 책을 그 개정판 전 걸로 제가 봤었는데 몇 년 전에. 네네. 근데 이게 새롭게 나오면서 뭐가 다른 점이 있냐면 이제 태호의 편지가 뒤에 이제 추가가 좀 됐거든요. 정말 그 태호의 편지를 보면 태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천사인가? 이런 생각이 저도 이 얘기 할 얘기 진짜 많아요. 네. 전반부에서는 네. 태호의 기록이 안 나올 땐 태호가 짜증난 상태라고 이해했어요. 그쵸. 대단히 저도 그랬을 줄 짜증나겠다. 알았어요. 예, 네. 너무 현실적이니까. 응. 근데 뒤에 보니까 천사더라고요. 천사예요. 네. 막 오히려 고우를 막 복돋아주면서 형 너무 힘들어하지 마. 형 같은 그림을 누가 그릴 수 있어? 이러면서 너무 막 복돋아주고. 네. 내가 팔아볼게. 네. 50프랑을 먼저 보내. 얼마나 천사입니까? 네, 그거 찍어서 형한테 보내주신 거 아니죠? 저 형은 잘 보내고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근데 이 편지를 봐도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느낄 수 있는데 고흐가 정말 많은 생각과 정말 많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한번 또 우리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고흐가 평생에 걸쳐서 던지려고 했던 혹은 해결하려고 했던 어떤 질문은 뭐였을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은 이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어떤? 신학과 철학을 해야 돼요. 신학은 이제 신에 대한 학문을 연구하는 거지만 네. 그럼 왜 철학을 하느냐? 철학은 인간에 대한 학문이거든요. 네. 그 신에 대한 학문을 인간에 대한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철학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철학은 인간의 언어로 자연을 해석했던. 그러면 수학자는 세상을 수학으로 해석하고 네. 물리학자는 기후와 수로 해석하겠죠. 저는 그래서 고흐는 자신이 알고 있는 그림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싶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 그림으로 이것이 세상이고 자연이야 라고 끊임없이 자신의 그림을 편지 안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흐가 썼던 세상을 바라본 언어는 그림이었다. 그래서 그 그림으로 끊임없이 세상을 고민했던 네. 그 흔적들이 이 편지 안에 그대로 남아있어서 네. 저는 사실 그림을 보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그림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는가를 더 깊게 주목했던 네. 책이었습니다. 철학 이야기를 하시니까는 고흐는 정말 저는 철학자인가?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이 드는 구절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네네. 이런 구절을 남기기도 하거든요, 고흐가. 우리는 삶 전체를 볼 수 있을까? 아니면 죽을 때까지 삶의 한 귀퉁이밖에 알 수 없는 것일까? 네. 이런 고민들을 했던 사람이라는 게 그림에서도 사실 잘 드러나고 이 편지에서도 맞습니다. 너무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고흐는 결국에 세상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뭐 작가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어찌 보면 대답하기 상당히 힘든 질문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 꼭 해야 될까요? 얼마나 사랑에 대한 진지한 네. 고민하시는지도 묻고 싶기도 하고요. 네. 고은은 세상을 사랑한 겁니까? 아니면 사랑하려고 노력한 겁니까? 너무 사랑한 사람 같아요. 사랑이 지나쳐서 고통스러웠던, 사랑이 지나쳐서 외로웠던 사람인 것 같거든요. 저는 세상과 사람을 동시에 사랑했던, 그냥 이제 뭐 분리될 수 없고, 예, 세상과 사람이 그 둘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우가 뭐 이런 태호에게 막 이런 말을 쓰기도 하잖아요. 다음 생에는 부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마음 아프고 아주 쓸쓸하게 이런 구절을 남기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고우가 죽을 때 자신의 삶을 절대 후회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결국은 생각해 보면요, 고통스러운 삶이었지만 원하는 거 다 했던 삶입니다. 또 그렇게 보니까 그렇네요. 네. 그림을 너무나 그리기를 원했고 정말 천운이에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 동생과 이 동생을 만나서 그림을 그릴 수 있었고, 심지어 죽고 나서는 또 그런 재수 씨를 만나서 그림을 알릴 수가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삶 자체는 고통스럽고 참 그런 인생이었을지 몰라도, 그러나 고우의 입장에서는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다 간 그런 삶이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고우가 감동스러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계속 사랑했다라는 거거든요. 고우는 인물화를 정말 많이 그렸어요. 본인도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죽어있는 어떤 유명한 건물이나 이런 것을 그리는 것보다 살아있는 사람을 그리고 싶다라고 말했고 실제로 그렇게 하거든요. 네네. 그가 남긴 무수한 초상화 중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초상화는 자신의 친구 우체부 룰랭을 그린 초상화예요. 그렇죠. 네, 룰랭 기억나세요? 기억납니다. 네, 네네네. 네. 그 룰랭이라는 인물은 아르레에 있었을 때 만났던 친구인데, 그러니까 시골의 우체부인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뭐 고우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룰랭을 비롯해서 룰랭의 가족들을 모델로 많은 그림들을 그려요. 맞아요. 룰랭의 초상화도 정말 많이 그리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역시 크렐러 밀러 뮤지엄에 소장이 되어 있는 룰랭의 얼굴을 이렇게 좀 클로즈업해 있는 녹색 바탕에 꽃이 흩뿌려진 그런 맞아요. 그림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그 녹색 눈과 녹색 바탕과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우가 이 그림을 그렸는지가 느껴집니다. 네. 이게 또 사랑을 얘기하시니까 저는 사실은 노력하는 사랑 쪽에 좀 기울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성향이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신부님이요? 예, 하지만 마음은 따뜻해지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 사랑하는 척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예, 그러다가 사랑을 빠지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고흐의 노력이라는 것이 이 책에 보면 아주 네. 철저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과 사람을 처음엔 사랑하려고 노력했었겠구나. 사랑해야지만 한다는 생각으로. 그러다 보니 진정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 깨달은 다음 사랑하게 된 사람,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에게도 아주 큰 영감을 줬던 이유는 이게 사랑의 노력이 가능할까? 이런 질문들을 던졌다가 고우를 보고 노력하는 삶이 결국 진정한 사랑까지도 갈 수 있겠구나라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노력했을 수도 있겠다. 물론 당연히 우리 이사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이 기본이 되겠지만 그 안에 반드시 노력도 있었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룰랭이라는 인물은 고우가 자신의 귀를 자른 그 소동을 벌인 다음에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다시 아를 마을로 돌아오죠. 네네. 근데 이때 이제 마을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맞아요. 안 그래도 뭐 친절하지도 않고 아주 그냥 요상한 사람이었는데 귀까지 잘랐어? 이런 일까지 벌였어? 라는 것 때문에 더 이제 고우를 싫어하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을에서 나가줬으면 좋겠다. 노골적으로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순간조차 룰랭은 계속해서 고우에게 친구로 남아줬었던 유일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랑에 대한 대표로 룰랭을 꼽은 이유가 있었군요. 그렇죠. 사랑과 우정과 존중과 신의 이런 것들의 어떤 대표이지 않았을까, 고우에게 룰랭은. 네. 그러면 또 룰랭의 어떤 그림을 볼 때 그런 것들이 좀 잘 떠오르지 않을까 또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룰랭의 그림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저는 또 이 책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마디가 좀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골라봤는데요. 우리 이세라님께는 많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봤습니다. 이 책 열심히 보고, 그리고 또 이야기를 잘 나눠야 된다는 또 독자의 관점에서 열심히 봤는데요. 이 대목을 꼽아봤습니다. 페이지는요, 51페이지에 있는 열심히 노력하다가
갑자기 나태해지고 잘 참다가 조급해지고 희망에 부풀었다가 절망에 빠지는 일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 제가 뭐 이거 골랐던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네. 뭐 일상이죠. 네, 그냥 삶이고 네. 어찌 보면 우리가 위대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고흐를 친하게 제 친구처럼 좀 네.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가 네. 골라보았습니다. 저도 딱 신부님 저 문장 읽으시자마자 무슨 생각했냐면 나네? 오. 이 생각했어. 열심히 노력하다가 하기 싫어. 그럼 이세흐로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반영준 신부님 오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부님 오늘 이렇게 이세라의 예술 러닝. 네. 네. 러닝. 이거 꼭 살려서 읽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러닝. 네. 이세라의 예술 러닝 첫 번째 또 손님으로 나와주셨습니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뭐든지 첫 번째 한다는 게 참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부른 거예요. 달리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또 이세라님은 제가 또 너무나 또 좋아하고 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타공인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했죠? 잘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테이프를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잘 끊지 않아 생각하고요. 앞으로 쭉쭉 달려나가는 예술로 달려나가는 러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세라의 예술 러닝 망건당 TV 구독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의 러닝이 예술로 가는 러닝이었기를 바라면서 이세라의 예술 러닝 다음에도 알찬 예술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